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의총에서 이번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주요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갈수록 갈등과 혼선이 더해질 텐데 과연 정말 필요한 정책 제안인지 아니면 혼란만 키울 설익은 정책 제안인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형수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일단 청와대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했던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그러니까 유예 방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대선 주자와 청와대의 갈등으로 좀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갈등을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거는 좀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정책들을 내놓을 때마다 사실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혼란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심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또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또 철회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분명히 있어서 예.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신뢰를 좀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과의 어떤 연관성 같은 것들을 뭐 얘기를 한다면 사실 요 양도세 네. 완화보다는 아무래도 교수님 잠시만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다시 여쭤보도록 예, 하고요. 지금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방역 강화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되는 김부겸 총리 조제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부터 광역 강화 조치가 내려지고 다시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사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코로나19 상황을 지내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은 많았지만 아직은 좀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대책은 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가 내놓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부 서울청사로 가서 김부겸 총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이어서 경제부총리와 중기부 장관께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을 종사하시는 여러분,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먼저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 방역 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마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 3천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 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 보상을 지급받아오셨던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되게 됩니다. 둘째,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 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하여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합니다. 즉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 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천억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방역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손실 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천억 원에 근본 1조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조 2천억 원이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손실보상금과 근본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신규 지원 3종 패키지와는 별개로 하여 내년 2022년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11월 23일 10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집행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하였는 바 35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와 같은 지원 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4조 6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 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생업터전인 지역 골목 상권의 온기 회복을 위하여 내년에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33조 5천억 원도 발행되도록 하고 있는 바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 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 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하실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보고 오셨습니다. 방역 지원금과 손실보상을 함께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강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놨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두텁게 또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백브리핑 시시각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또 테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이 완화 문제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앞서 유예 방안에서 내놨지만 아까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청와대는 일단 좀 강경한 것 같아요. 절대는 안 된다. 그리고 정책 노선의 회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는 그런 시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은 계속 어쨌든 어떻게 할 건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바뀌거나 얼마 정도 유예를 할지는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그렇죠. 아니니까. 이재명 후보의 얘기로만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 양도세 유예에 대한 어떤 의견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 지금 대출 총량제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어떤 부분들 또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플레를 견디지 못하고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수 이제 금리를 올린다.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변수가 현재는 시장에 영향이 더 클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게 양도세 완화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으려면 실제로 아마 그런 것들이 단행이 되고 또 사실 또 내년 3월 9일 이제 그 대선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까지는 시장은 사실 이제 소비자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공급자가 됐든 네. 이런 그 주체들 간에 약간의 좌고우면하는 눈치 보기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다려보겠다라는 심리가 충분히 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조금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라는 영향에 대해서는 내년은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고 금리 인상도 내년에 피할 수 없는 지금 과제고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는 게 사실 지금 꺼내들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이게 조금 더 공급에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냐,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청와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 쪽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최근 시점에서 그러니까 근래 지표들을 보게 되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매매량 등이 좀 상승률이 둔화된 건 맞습니다. 네. 자,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고지고대로 볼 수만이 없는 것이 네. 만약에 이것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대로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좀 비수기긴 하죠. 사실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내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비싸질수록 같은 단지 안에서도 비선호층과 네. 비선호동의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네.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1억, 2억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승률이나 예. 어떤 지표를 나타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DSR 차주 규제가 조기 실시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의 매매 가격 상승을 좀 더 억누르는 요인들이 여러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요인들이 강하게 지속되는 동안은 당분간 지금 같은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눌린 가격들은 그 눌린 요인이 해소되는 순간에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고 예. 추후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눌러놓으면 결국 이 손을 딱 뗐을 때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할 텐데 청와대는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가격을 떠받칠 에너지가 없어지는 상태다라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렇게 발언을 해서 정말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 이 문제의식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글쎄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류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금리의 영향, 뭐 요 부분이나 대출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시장에서는 더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세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는 그 일시적인 지출에 해당이 되겠지만 네. 대출이라든지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매달 상환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확실히 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근데 그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글쎄요 뭐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저는 완화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도 다양한 그 여론조사가 나타났었는데 네.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가 한 79% 정도 됐었고요. 네. 또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 자체도 50%가 넘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그다음에 뭐 이게 주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아니라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작용을 하려고 한다라면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꽤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신뢰 훼손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부동산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조세 정책이 항상 그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기존에 있었던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과세 제도라든지 네. 보유에 대한 기간 또 그다음에 거주 기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 뭐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조세 제도에 대한 그 변화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한 그 세금이 부동산 정책에 개입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그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이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뭐 6개월이다, 9개월이다, 12개월이다. 한시적이죠. 그렇죠. 뭐 어떤 단계를 나눴다는 게 꽤 그렇죠. 문제가 크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새로운 셈수가 계산이 되는 거겠고 그렇죠. 또 그 안에서도 가격이라든지 어떤 매도자나 매수자 같은 경우도 서로 전략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오히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허들이 하나씩 있다 보니까 속도를 내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행 양도세율은 이제 45%로 작용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규제 지역 다주택자들의 경우를 봤을 때 최대 30%가 또 중과가 되면서 최대 75%의 양도세를 내야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까지 포함을 하면 82.5%라는 뭐 아주 큰 비율의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이걸 집을 내놨을 때 내가 거의 뭐 시세책을 못 보는 상황에서 과연 집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이제 이걸 좀 유예를 하거나 완화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앞서 송승현 대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한시적이에요. 일단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하고 뭐 9개월은 절반, 12개월 안에는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돼 있어서 시간이 좀 너무 한정적이고 짧은 거 아니냐. 이 기간에 과연 이 양도하고 어떤 주택을 처분하는 시간치고는 너무 짧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임대차 기간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내가 매도를 할 때 기존에 이제 임차인분이 계시면 양도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가 됨에 따라서 2+2 이제 4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이제 딱 언제부터 딱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이제 유예 기간을 둔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이제 뭐 그 그러니까 전세를 끼거나 월세를 끼고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내가 이제 실거주하거나 이제 실수요 목적인 분들이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양도 매물을 이제 받아준다라고 네.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약간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말씀 이제 첨언을 해드린다면 지금 청와대가 이제 계속 이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양도세 완화를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업계라든가 시장에 대한 그 뭐 어느 정도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은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 예,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정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정책 기조에 대한 문제라는 거군요. 절대로 불로소득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런 정권의 어떤 정체성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유예라는 어떤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것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실행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만약에 되면 예. 아마도 그 뭐 유력한 어떤 여당의 대선 주자의 약간의 어떤 그 선물을 준다라는 의미로 선행적으로 약간 땡겨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현되기는 지금까지의 패턴들을 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청와대가 듭니다. 네. 정체성을 깨가면서까지 과연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어떤 골격이라든가 나름의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기조 흐름들이 있을 그렇죠. 텐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깨트린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봤던 그 동안의 어떤 정부의 성향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힘들 하고 것이다.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양도세 부분이에요. 이게 양도세를 완화하겠다, 중과를 유예하겠다라는 것이지 이게 집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실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가 낮아져서 만약에 뭐 집이 나온다 쳐도 과연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 게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치솟은 집값에 대해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완화되더라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도세의 완화는 글자 그대로 양도세 자체를 완화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적용된 양도세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땠느냐? 사람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 네. 2년간의 수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심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매도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지금과 동일하게 증여하는 쪽을 택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양도세 완화든 네. 중과 유예든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은 1주택자에게 먼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크게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네. 1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완화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집 팔고 전세를 가기보다는 아마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정말 완화한다면 이것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완화를 한다면 네.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개념으로 양도세가 중과된 것인데 이걸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일단 크게 완화해주는 순간 지금까지 발생한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선택은 네.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참 정책 기조를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들 그리고 시장의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과연 시장에서 하는 목소리를 듣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메시지에 혼선을 줄 수 있다, 기조를 바꿀 수 없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 그렇죠.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시장을 수용할 줄 아는 그 유연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틀이 벗어나지 않는 그 환경 안에서 하는 건 네.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아까 보니까 거래량 같은 경우도 1000건 밑으로 지금 떨어진 그런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물건이 유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라든지 뭐 주거에 대한 그 이동, 주거 상향 같은 게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부동산 정책, 특히나 이 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정,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다라면은 조금 뭐 흔들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예.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한 80% 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얘기처럼 이번 대선이 부동산 그 정책이 평가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예, 있을 만큼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과학처럼 항상 변수가 많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보는 시각마저도 그 가격이라는 걸 넘어선 약간 가치라는 그런 우리가 약간 추상적인 그 금액이 네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그냥 어떤 가격을 딱 보고 통제를 한다 해서 시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꽤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한때 유명한 책도 있었잖아요. 정책이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 수렴을 해야 된다. 지금 양도세라든지 이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고집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예전에 이런 핀셋에 대한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에 부동산 정책에 강한 기조를 갖고 있던 참여정부 같은 경우도 시도를 안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아까 우리 사회적 거리는 굉장히 대처를 빨리빨리 하던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은 것 같네요. 네.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데 부동산 정책을 그렇지 못했다라는 지적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청와대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필두로 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완화 또 조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당분간 뭐 일종의 당청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면서 이게 뭐 갈등을 빚는 상황이 시장에 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는 건데 일단 민주당은 단주택자 어떤 그 종부세 완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양도세였고요.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 조정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얘기해요. 이번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종부세를 계산하는 모든 산식들이 다 올라가서 다 그런 결과가 났는데 일단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혹은 속도를 낮추는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은 또 부정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뭐 조정의 가치가 없다. 조정의 여론을 수렴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현재 그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를 거의 뭐 그 현재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올리겠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퍼센테이지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제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착시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 현실화율은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세율이라든가 아니면 부과되는 금액을 좀 약간 낮춘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져 본다면 이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하나는 이제 공시 가격을 올려서 이제 세율은 이제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린다 하더라도 네. 뭐 세율도 따 이제 그대로 같이 올리는 또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약간은 이제 다시 이제 이걸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네. 여태까지 지금 정부에서는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뿐만 아니라 세율도 같이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없앤다 하더라도 네네. 실제로는 이제 그게 절감되는 게 아니라 네네. 어쨌든 부담이 오른다.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더디게 오르는 어떤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은 체감하는 어떤 그런 그 소비자들이라든가 납부를 해야 되는 납세자들 입장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줄은 게 맞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어났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뭐가 줄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명히 반문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가치 부담이 커졌던 게 이제 뭐 건강보험료 같은 이제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같이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일단 올리는 대로 올리면서 이 건보료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뭐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읽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걷어가는 세금을 어느 부분에서든지 조금 더 줄이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부과되는 세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 정도가 네. 얼만큼 유의미하느냐, 얼만큼 그렇죠. 현저하게 눈에 와닿는지. 보이느냐, 예. 이것이 관건이 되는데 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예. 작년에 발표됐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뭐 공동주택과 주택 토지에 따라서 네. 현실화 목표 기간을 달리 책정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네네.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뭐 시세의 90%까지 가겠다 네. 이렇게 한 건데 문제는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집값이 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실행 과정에서 1년 차에 어떻게 큰 변화를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금 단계에서 뭐 폐지하거나 뭐 큰 폭의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올해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컸고 내년에도 클 거고 그 다음도 그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측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에 반대급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되는 세금들 중에서 그만큼의 규모로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질 건 예상되니까 반대급부라는 건 낮출 수 있는 네, 후방 맞습니다. 요인이겠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지금 손댈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네. 뭐 이런 좀 어떻게 표현하면 작은 것들이죠.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범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면서 올해 얼마 전이었죠.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납부가 되면서 굉장히 혼란을 빚었고 뭐 일시적 이주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멍들이 보였던 것들이 내년 뭐 한 이맘때쯤에도 다시 저희가 또 토론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또 계속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구멍이 난 부분들이 보였다면 그 부분을 좀 수정하고 메우는 그런 작업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땜질식 정책이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계속 땜질을 했는데 이건 또 땜질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땜질 정책,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우리가 시장 실패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사실 정부 실패론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그 토론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가장 큰 문제점이 핀셋 정책이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거든요. 이번 시장에서. 조금씩 계속 뜯어고친 부분이 그렇죠. 결국 예. 누더기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변수를 많이 만들었고 일종의 그 변종된 상품도 많이 만들었고 그 안에서도 뭐 풍선 효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시장이 생각보다 스마트하게 대응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끌려가면서 제대로 된 정책의 효과도 못 내놨고 지금 이제 와서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세금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세금 가지고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당근을 제시를 한 게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그 압박이 꼭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된다라면은 시장이 망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보니까 보도된 대로 보니까 재고율이 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ECD에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거보다는. 근데 그 해외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라든지 또 비영리나 뭐 조합, 주택조합들에서도 임대 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의 활용들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좀 한정적이고 이 그
건강보험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처음에서 논의 드린 것처럼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뭐 종부세는 사실 일정하게 올리는 그 트렌드는 뭐 여든 야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예, 조금 인상을 하는 게 맞긴 한데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얘기할 정도에 하다 보니까 참 나올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제 2017년에 출범을 해서 계속 이 부동산 정책을 좀 흐름을 보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제를 처음에 좀 많이 만지면서 수요 억제책을 펼치다가 뭐 이사 대책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필두로 해서 공급 정책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평가들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보이는 어떤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이 양도세, 즉 공급과 연계되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강화하는 측면을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평가했던 세제, 수요 억제 측에서 공급으로 전환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다시 좀 드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뭐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보유세가 전체 이제 우리가 OECD 가입 국가이기도 하니까 네네. 이제 그러한 OECD 가입 국가에 비해서는 보유세 담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아직은 좀 약간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네. 뭐 보유 관련된 그러한 세금, 뭐 네. 재산세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종부세나. 종부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가입국 중에는 또 거래세는 원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가지고 있는 부담도 크고 내놓는 부담도 큰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OECD 그 가입국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가처분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도 아닌데 그런데 OECD 기준으로 맞춰서 보유세를 그 정도의 어떤 레벨로 어느 정도 그 상향 평준화를 봤을 시키는 때.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가장 높은 채로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면 그렇겠죠. 실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다운시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고용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위축될 수 효과가 있고.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보유세를 갖다가 OECD 기준으로 맞추면 거래세는 떨어뜨리게 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공급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신규로.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전자는 어쨌든 또 타이밍을 시간이 놓쳐서 걸리고요. 가장 늦게 또 시작을 예. 했고 그다음에 후자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반응할 만한 정책들을 쏟아내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도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교수님이 들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게 양도세와 연계가 돼 있는 부분. 양도세도 그렇고 이제 취등록세 같은 취등록세도 것들도 있고요. 그렇고요. 거래세는 그쪽에 속하니까.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제 양도세 부분이 아마 그러니까 보유자의 어떤 공급 측면에서는 그 양도세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증여를 하고 차라리 남한테 팔아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느니 나의 어떤 그런 뭐 그 자녀에게 네. 아니면은 또 뭐 지인에게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면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이제 비정상적이고 네. 뭐 균형이 잡힌 어떤 그런 매매 형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아까운데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게 네. 이번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만 그렇지 역대 않다는 정권에서 네. 집값이 오르면 모든 이 실패가 똑같은 패턴으로 다 일어났다. 이런 생각은 들긴 그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얘기. 계속. 그러니까 원래는 네. 공급을 제일 앞에 놨어야 되는데 네네. 이것저것 저것저것 뭐 해서 해보다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핀셋 규제처럼 이렇게 요거 한번 해보면 약이 듣지 않을까? 이거 해보면 약이 듣지 않을까 하다가 안 궁여지책으로 되면 이제 결국엔 공급이 나중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공급이라는 게 당장 뭐 옛날에 그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그 부분은 마친 것 같은데 빵이라면 오늘 당장에 구워서라도 발주해가지고 팔겠다. 구워서 네. 공급하겠지만 주택은 뭐 보상,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수용부터 해서 건설하는데 뭐 절대적인 시간이 드는데 절대로 그렇게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참 기조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인 것 같고 또 보유세, 종부세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두는 상황 속에서 뭐 건보료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어떤 선거철을 맞이해서 굉장히 뭐 일종의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만한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영입을 하고
그 추미애 전 장관이 경선 과정에서 주장을 했던 지대 개혁을 또 공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의식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잠깐 접었던 국토보유세가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양쪽 전 후보님과 지금 현 후보님 두 분 다 이제 내놓으신 공약 자체는 한국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내놓으시는 공약이기 때문에 네. 어떤 공약이든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발표된 뭐 지대 개혁이나 이제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네. 이게 뭐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냐라는 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 네. 이제 추후에 뭐 토지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약간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처음 공약을 처음 입안하실 때 그 좋은 취지를 살리시면서 네. 세간에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다면 추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내놓으셨을 때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 선대위 쪽에서도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동의를 하면 하고 안 하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국토보유세라는 게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공론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면 이건 반대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추진하겠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뭐 이 시장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오래된 그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소위 돈을 누군가에 빌려줄 때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고 막 그런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돈 같은 그렇죠. 경우도 돈은 가져가는데 받을 때 이렇게 어렵게 뭐 얼마 사정사정해서. 배당, 네. 배당받는 거에 대한 거가 된다면은 정부에 대한 그 통제력이 너무 강하게 되고 예. 또 시장의 자율성을 좀 어느 정도 해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금에 대해서도 지금 통제력 말씀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세를 일정하게 뭐 도입을 하고 지금 굉장한 그 조세 저항에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뭐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그 뭐 국토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예. 조세 저항에 대한 그 반발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그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책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책은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죠. 근데 예. 수요 억제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들 때문에 이런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을 해놓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금적인 부분들은 많이 건드려서 어떤 그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 안정화를 찾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또 배당 형태의 이 방식을 지금 재난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작용, 오히려 좀 자율성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게 더 낫지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배당금을 준다든지 어떤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여론들이 쉽지는 않겠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이런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이 확고하신 분들한테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국토보유세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냐 뭐 그렇게 공감을 생각됩니다.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그 서울시와 SH공사가 2019년에 분양했던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고덕강일 4단지 아파트 원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한 10년치 34곳에 대한 건설 단지에 대해서 분양 원가를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가가 공개가 되면 투명화된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분양가가 좀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 원가가 이제 공개가 되면 네. 인근의 어떤 그런 비슷한 어떤 지역에 있는 네. 다른 어떤 단지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뭐 1년 전에 2년 전에 이 가격이었는데. 그 지었던 그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가 이만큼인데 불과 1, 2년 차이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분양가가 이렇게 많이 뛰느냐라는 어떤 그런 그 약간의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좀 분명히 성토 비교할 수 비판이 있고 있겠죠. 소비자도 뭐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일정 부분의 어떤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참 이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용 원가라든가 아니면 토지 조성 그 원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토부가 매 6개월 단위로 이제 그 발표를 하는 표준 건축비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분양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뭐 그 조성 원가 같은 거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실제로 보기에 서민들이 보기엔 이게 원가라고 하는데 실제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싸지 않네. 안 싸네. 예, 안 싸네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정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보다는 조금은 약간 좀 더 금액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또 주셨는데 어떠세요? 그 인하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자, 고덕광일지구 원가 공개됐을 때 네. 이번 나온 자료는 이익률이 약 3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은 인근의 공익사업에 쓰였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뭐 보수한다든가 예. 이런 목적들이죠. 자,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공공아파트의 인식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들이 있죠. 그쵸? 예. 그리고 공공아파트를 지을 때는 예.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 건축비가 아니라 표준 건축비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도 35% 가량의 수익을 내서 이 이익금을 공익사업에 썼다면은 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품질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오히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만 생각을 한다면 이익률을 더 낮춰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었는데 다른 공익 부분에 써야 하는 금액을 뽑기 위해서 이쪽의 품질을 낮추고 원가를 낮춘 대신 남는 수익으로 다른 공익 부분에 썼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추후에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공공아파트 쪽의 원가를 좀 높이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요되는 원가를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양가를 좀 인하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수, 이은영 연구원,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